조금 전에 인사드린 이재갑입니다. 먼저 오늘 국가진로 지도 안전망 구축이란 중요한 정책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좌장을 맡아 계시는 박용범 교수님께 그 노고에도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고용 서비스에서 직업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공고용 서비스의 직업지도를 이 진로개발 지원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따로 PT는 없는데 자료지 7쪽에 제 글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대산업사회에서 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개인의 생애 설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전체에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직업 지도와 직업 진로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또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단초가 바로 이 직업 지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과거에 일찍부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지도를 이제 발전시켜 왔었습니다. 과거에 고용센터 초기 단계에서는 고용센터 직원들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고 각종 검사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런 역할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동시장 변화는 과거보다 더욱 체계적인 직업 지도나 진로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고령자에게도 생애 전환기에 따른 직업 설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또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일의 세계를 지금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마 한 생애 동안에 직업을 여러 번 변경하는 것이 아주 흔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노동시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맞는 교육 훈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직업생활 거쳐서 은퇴 단계에 이를 때까지 생애 경력을 잘 설계하도록 하는 그런 경력 지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진로 지도를 담당하시는 기관이 여러 기관들이,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많은 기관에서 오셨는데요. 법을 가지고 보면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룬 진로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정책기본과 직업안정법에 근거해서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직업지도는 특히 구직자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여러 가지 직업 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 직업 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 교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생애의 직업을 아마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진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근데 직업 지도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데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전통적으로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취업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노동시장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지도는 지금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일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초기 상담을 해서 구직자의 취업 의욕과 직업 능력을 토대로 해서 구직자들을 이렇게 좀 유형 분류를 하고, 그 유형에 맞춰서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의무를 전제로 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 지도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직업 심리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취업 의욕이나 능력이나 구직 기술 이런 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직업 능력 개발, 직업 진로, 취업 지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가는 것이 이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용센터에 이루어지는 직업 지도도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체제가 중요시 되면서 점점 생애에 걸친 경력 상담의 필요성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년에 잡케어 서비스라는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지도에 좀 전문성을 보완하는 좀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마스터 DB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DB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직무 온톨로지를 구성하고 이 직무 온톨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구직자의 모든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직무 역량을 진단해서 직업 심리 검사 결과하고 노동시장 정보를 결합해서 경력 개발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원들이 이 시스템 도움을 받아서 구직자의 그 이력서를 보고 직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분이 희망하는 직업의 부족한 직무 역량도 도출을 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과정을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직업 지도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들 진로 설계를 위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력 개발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OECD 국가들의 직업 지도를 좀 살펴보면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이 직업 지도가 생애 직업 지도 또는 경력 지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2019년에 과거에 그동안에 했던 직업 지도를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생애 직업 지도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생애 직업 지도가 되면 이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직업 정보와 직업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하는 취업 전 지도도 하고 또 노동시장에서 지금 일자리를 전환해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력증 지도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하는 자율 탐색 툴 개발이라는 3개의 모듈로 이 생애 직업 지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에 유럽 그 공공고용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EU 산하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경력 지도와 평생학습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공고용 서비스와 다른 학교 그리고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연계 방안들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직업 지도가 이렇게 생애 단계에 따른 생애 직업 지도로 이제 좀 발전 체계화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고 생애 단계에 맞춰서 노동시장 진입기, 활동기 그리고 생애 전환기로 나누어서 그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직업 지도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어떤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럽 고용서비스 네트워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적되어 있는 중요한 점들이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에서도 각 기관 간의 역할과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정부기관, 이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합동으로 공동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법 개발이나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는 직업 지도의 단계를 학교에서 학교, 그다음에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렇게 좀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구축해온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에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그 마스터 DB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거기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크넷에 있는 구직자들이 제공하는 학력 정보만 들어있는 상태여서 이 교육 데이터를 이 노동시장 데이터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시장 데이터와 교육 데이터를 통합한 제다이 프로젝트를 지금 구축을 해서 진로 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것을 연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잡케어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잡케어 서비스가 지금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학생들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조금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반 학생들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좀 체계화하고 풍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로는 지역 단위에서의 가버넌스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고용센터와 다른 유관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 청년 고용 협의회가 구축돼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급 교육기관도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지역 단위에서 이 진로 개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가버넌스를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 지도와 이 진로 개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툴을 잘 구축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넷과 그리고 커리어넷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좀 더 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잘 정비해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조 강연으로 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전문가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젠 저희가 지금 보시는 PPT와 마찬가지로 연구 개요로부터 마지막 정책 대안까지 저희가 쉬지 않고 연구진들이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회의를 가능하면 단축하라는 저희 연구소의 또 지침 사항도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 이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왜 이 연구가 필요했나와 관련된 의문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공공일자리 확대, 공적자금 투입 등등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로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중요성들이 간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다시 말하면 공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진로지도, 진로상담, 공공고용 서비스 안에서의 서비스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균열되고 순기능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혁신적인 형태로 공공정책의 핵심에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진로개발 지원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배경으로 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 연구는 경사위원회에서 제목이 있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제안을 해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보시고 있는 지금부터 15년 전의 세가포프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well structured된 진로 지도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은
한 국민들이 인폼드된 초이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랜지션마다 스무스하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국민마다 진로 관리 스킬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과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통합성이나 혹은 사회의 형평성, 그리고 정신, 육체적인 건강,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코노믹 측면에서는 시집자나 헬스케어나 크라임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로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주 강했습니다. 15년 전부터 강조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는 어떻게 하면 평생 진로개발 학습 사회를 만들까? 초등학교부터 평생학습기간, 그리고 공공고용 서비스 안정기간까지 아주 자유롭게 개방화, 유연화, 다양화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진로지도 안정망을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나이반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저희가 그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허술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허술한 부분을 좀 꼬매서 두텁고 촘촘한 안정망을 만들어 보자라는 연구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 성취와 관련된 그 격차가 나오고, 이 격차는 아이들에게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고용 붕괴, 희망 절벽, 그리고 청년 실업이 점점 누적되고, 더 놀라운 것은 구직 감염자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의 잃어버린 진로개발 의지 상실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국가가 만들어주는 일자리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다시 말하면 교육과 고용과 복지라는 그 부분에 진로개발 지원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혁신과 전략을 재현하자라는 필요성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재갑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르게 노동시장이 변화되고 있고, 개인의 커리어 모델도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애 단계별로 예전에는 학습과 일과 여가가 분절됐다라면, 이제는 팬데믹 뉴 노멀 시대의 MZ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단계와 상관없이 학습과 일과 여가를 아주 총체적으로 원샷에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도 과거에는 개인의 적성, 직업 매칭, 그리고 진로 정보, 기회 탐색,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이 뒀더라면, 앞으로는 정보를, 기회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세계에 스스로를 탄력성 있게 변화하며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드는 서비스로 강조점이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저희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저희는 국가 진로 지도 안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자신의 진로 개발 과정과 숙련 형성 과정에서 진로 고민과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하고 튼튼한 제도적 장치라 도덕적 정의를 하며 출발합니다. 이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그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최소한이라는 말을 합니다. 국가 진로 지도 안정망을 구성하는 커다랗게 네 영역, 그 외에 9가지 요소들을 저희는 이론적으로 규명하면서 이 연구가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진로 지도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4가지 영역, 법 제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리고 전달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와 같은 4영역과 학령층과 비학령층으로 구분된 대상을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 학습 일, 진로 개발 숙련, 그것과
진로 지도, 진로 개발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미래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사회, 기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의 스텝 분석에서 나오는 어 시사점들이 국가 진로 지도 한정망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해외에서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각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국가 진로 지도 한정망에 어떤 분야를 더 강조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탐색했고, 그 결과 저희는 중등단계, 고등단계, 그리고 평생교육, PS 및 직업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도에 대한 현황, 성과,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향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 방향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쭉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각 대상별로 겹치고 관통하는 영역과 정책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려서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하는,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4대 영역에 관련된 13개 정책 방향과 29개 제언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2020년 OECD에서 커리어 가이던스 오버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진로 지도를 잘 받은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자신의 숙련 수준이 어느 것인지를 잘 알고 진로 지도를 하는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것과 매칭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 지도라는 영역과 노동시장 성과는 떼려낼 수 없는 관계다. 마찬가지로 진로 지도를 잘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의 목표가 확실하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야 될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 이들에게 우리는 교육과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그들이 다시 학교로, 훈련으로, 고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하고 참여도를 높이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에퀴티가 올라간다라는 것, 바로 15년 전에 유럽 세다포프에서 제안했던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또 OECD에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인에 대한 진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보고서에서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서 반드시 전달 방식, 지원 범위, 거버넌스, 퀄리티 컨트롤은 반드시 정책적 우선순위로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된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 또한 그 세다포프의 2020년 연구에 의하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정책적 지원 사항으로 강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구현, 전달 방식, 그리고 진로 지도에 대한 홀리스틱한 관점입니다. 더 이상 진로 지도, 진로 교육이 공교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 그리고 직업 훈련, 공공고용 서비스와 연계된 홀리스틱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인력이 그런 서비스를 전달하느냐, 그들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또한 신뢰롭고 타당한 노동시장의 급변하는 정보를 제때에 수요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정책적 지원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4개 영역의 9가지 하위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선행 연구의 이론적 틀을 같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젠 학령층, 즉 중등단계와 고등단계의 진로지도 안정화 한계 및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효원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학령층에서 중등 단계 진로지도 안정망 발표를 맡은 권효원입니다. 네, 이 부분의 연구는 저와 안중석 연구원이 같이 참여를 하였는데 등남 소식으로 제가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계 및 정책 대안은 저희 수차례 연구진 회의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다양한 진로교 이해 관계자분들과의 제 4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콜로퀴움에서 선별된 그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황 및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진로교육은 2011년 중앙부처 내 독립된 진로교육 정책과 신설 이래 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고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전국의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배치 시행되는 등 진로교육의 제도와 정책은 빠르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진로상담, 진로정보망 운영, 진로체험 등등 다양한 진로교육 전달 방식이 구축되어 왔고요. 질관리 측면에서는 학교급별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모니터링 시행되는 등 다양하고 양질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제도 및 정책입니다. 진로교육법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생, 성인, 그리고 평생학습자 등등을 포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수요자를 위한 이런 법적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은 학생 개인의 역량 중심의 성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학교 진로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 지침으로는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 의무사항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집중학리 학기제, 자유학기 학년제, 최근에는 진로연계 학기까지 이런 제도 중복 적용으로 학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진로교육이 여전히 진학과 대학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초중고 연계의 위계성 있는 학교 진로교육 중심 문화를 필수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진로교육법 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국가 수준에서 진로교육 법과 제도, 정책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데요. 제3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는 등 진로교육 반영 재설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진로교육 의무사항에 대한 법조항 신설, 그리고 의무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 집중학리 학기제, 중학교는 자유학기 학년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등의 이 제도적 연계로서 학교급별로 위계성 있고 차별성 있는 진로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법제도 및 정책에서 발견되는 한계입니다. 진로교육 관련 부처기관 간의 칸막이로 인해서 연구사업이 유사하다는 그런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진로교육 연구사업이 공교육 체제에 한정되다 보니 부처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생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진로개발 연구사업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기업 간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체계 미흡이 한계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범부처 포괄의 협의체 구축을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 조직의 효율적 재구조화 시행과 진로교육이 하나의 공통적이고 독립적인 주요 국정과제로서 다루어져서 그 중요성과 공공성이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축을 위한 세부조항 신설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법제도 및 정책에서의 드러나는 한계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교육법 제5조에는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부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소외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은둔형 외톨이 등등을 이들의 진로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자료 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발견됩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특성과 유형, 요구사항 등에 기초한 학교 안팎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 세부 집단의 유형별로 진로교육 지원 범위라든지 내용 그리고 전담 지원 기간까지 등등의 세부 사항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진로교육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이 개발되며 이들의 현황 파악을 위한 국가 통계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담당 인력입니다. 대부분 학교당 한 명씩 진로전담 교사가 배치되었으나 여전히 학생 수 대비 진로전담 교사의 인원 부족, 그리고 과도한 업무 부담, 이들의 학교 내 입지 약화, 그리고 진로 지도가 여전히 선택, 진학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저희가 제시한 대응 방안은 우선 진로전담 교사의 인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사의 진로교사화라는 기조 안에서 그 공교육 내 튼튼한 진로교육 정책성 확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과정 단계에서 진로교육 교과목과 과목 필수화, 그리고 진로교육 인식 제고, 전교원 대상의 체계적인 연수, 그리고 이들의 입지가 무엇보다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영역인 전달 방식에서 상담입니다. 진로 상담이 단위 학교 내에서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진로 전담 교사와의 면대면 상담 시간의 절대 부족이 한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식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상담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진로 상담 제공 부족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서 교차 활용이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 시스템 개발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이 정보와 예산 확보,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심리 검사라든지 체험, 교육 과정 등등과 연계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 풀 구성, 그리고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정보와 예산 확보에 있어서 한 방안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지방재정 교부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가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에 따르면은 학생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 재정이 증가하면서 약 연평균 6조 원 가량에 달하는 그런 2월 불용의 그런 예산이 남는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것을 또한 예산 확보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달 방식에서의 진로 정보의 한계입니다. 진로 정보가 아무래도 그래픽 요소를 요구하는 수요자와는 달리 텍스트 중심의 공급자 관점에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아웃데이트되는 진로 정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아무리 좋은 진로 정보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다면 단위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는 활용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진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았을 때 신뢰성 있고 서로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공공 간의 상호 연계 협력, 그리고 혁신 기술을 접목하고 좀 더 엔터테인먼트 측면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간의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진로 정보를 제공하자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넷 그리고 고용부 워크넷의 부처 연계 협력을 통한 상호 연계가 기반이 구축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고 혁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전달 방식에서의 디지털 기반 플랫폼 접근성 편의성입니다. 진로교육 관련 웹사이트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식의 그런 링크 수준으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중복성을 띠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운영이 미흡하다라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PC 웹 중심으로 진로 정보 서비스가 운영되다 보니까 모바일 서비스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중요성 인식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진로 교육 관련 사이트에서만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웹 접근성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 이런 인식 부재도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전 국민의 진로 개발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과 전문 인력 예산 투입, 특히 오픈 API 개발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개발 사이트가 갖고 있는 이 특화 서비스는 제공하되 서로 이제 부처 간 적극적인 정보 연계를 통해서 상호 운용성과 이 호환성을 갖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체계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달 방식에서의 진로 체험의 한계입니다. 진로 체험 지원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빠른 양적 확대를 이루면서 질 관리 미흡에 대한 이슈가 종종 제기되어 왔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 안정성 문제도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체험을 할 수 없는 등 그런 한계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R, VR 기술을 활용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한계로서 대응 방안은 메타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활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 현장의 ICT 인프라 구축 관련 환경 조성이란지 인력 그리고 장비 등등은 제가 시간상 여기선 간략히 말씀드리고 저희 보고서에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역인 질 관리입니다. 담당 인력 같은 경우 이제 진로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직무 연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역량의 강화라든지 심화, 전문성 유지 보수 이러한 질 관리 체제는 미비하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배치 시행 이래로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가 부족하고요.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자격 취득 요건인 부전공 자격 연수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 같은 이 이중적 진로 전담 교사 양성 체제가 기본 이수 과목 같은 그런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하나 여전히 세부 교육 과정이라든지 전문 강사 등등 이런 형평성 문제, 역량 차이가 한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양성 기간 질 관리 이슈 같은 경우는 대학원 자체별 평가 지표가 상이하고요. 성과 확인의 모호 등으로 한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질관리 체제 구축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인데요. 이를 위해서 진로 전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 담임 교과 교사의 전교원의 진로 교육 지원, 참여 근거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목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문성 심화 유지 보수 중심의 직무 연수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관리 학교 진로 교육 평가 모니터링에 나타난 한계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학교의 진로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승인 통계로 이루어지는 게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인데요. 부처 또는 그리고 시도에서 좀 상이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거나 또는 중복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요인 파악이라든지 피드백 반영 그러니까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 반영까지의 질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는 이제 학교 현장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진로교육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어떻게 정책 방향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공급자 중심으로 좀 평가 모니터링이 실시된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까지 선순환적 환류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법조항 신설과 이 체계 규율이 잘 되도록 학교 진로교육 평가 모니터링 센터 또는 평가감사위원회 설립 운영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 있는 그 학교 평가 시스템에 학교 진로교육과정 운영 및 활성화 관련 평가 지표가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환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별 인센티브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관리에서 발견되는 한계입니다. 국가 주도의 많고 다양한 이 연구사업 결과물의 효과성이라든지 활용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보급 확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국가 주도 연구사업 시행하기 전에 예비 타당도 조사라든지 시범 운영 기간 즉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근거 기반의 검증된 연구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의무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연구사업 성과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구사업이 발굴된다면 이 그 결과물이 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단위 학교에 보급 확산되는 등 이런 국가 차원의 새로운 질 전략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중등단계 진로지도 안정망 한계 및 대안 발표를 마치며 다음 고등단계 발표를 이지연 선임연구위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권희원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고등단계 진로지도 안정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쫓아오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고서가 이제 4월 초에 보고 확산될 예정이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표로 여러분 자료집에 포함시켰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등단계, 대한민국의 2년제,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의 현황이 사실은 중등단계와 매우 유사성이 높습니다. 많은 법령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청년기본법까지. 하지만 매우 선언적 수준의 법령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 안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 강력한 의무적 실행이 모호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보고서에 자세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부처별 분절된 제도 및 사업, 이로 인해서 사실 예산 인력 낭비, 그리고 사업에 대한 효과가 분산되는 것,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아주 상식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진로교육법이 통과됐습니다.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로교육법에 대학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지침, 규준, 권고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 빨리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 및 정책의 우리 대응 방안 첫 번째가 강력한 의무적 실행이 명시된 법령을 개정하자. 하지만 이 방향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고
정체적으로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전제 조건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고, 고등교육 단계이기 때문에 초중등 고등 단계의 수직적 연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진로개발 지원 인프라, 지침, 규준, 세부 조항에 미준수 시 발생되는 벌칙이나 인센티브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지만 제대로 된 진로지도 시스템이 워킹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이 영역에서 두 번째 방향입니다. 진로개발 지원 부처 간 협업과 연계. 이를 위해서 협의회를 한번 발족해보자. 이 협의회를 발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부처가 어떤 사업과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정보의 공유화가 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업무를 조율하는 구심체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총리실 산하 혹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회가 발족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진로지도, 직업지도, 취업지도 많은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지도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진로 개발,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책무감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세 번째 대안입니다. 대응 방안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진로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 수요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떤 유형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진로 장벽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사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통계를 통해서 사전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만 저희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막아주고 저희가 두텁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지도 한정망의 두 번째 영역인 담당 인력입니다. 누가 과연 2년제, 4년제 대학교에서 진로개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들여다보니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담당 인력들이었고, 그들은 석사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학교 안에 처한 직급은 매우 불일치됐습니다. 특히나 진로 담당 책임지도 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생, 학생 수 대비 상담자 비율 매우 적정성이 모호합니다. 특별히 담당 인력들에게 질문해봤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 업무와 실제 하는 업무 간의 기대치가 어떤가? 매우 괴리가 높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능하면 이들 담당 인력의 고용 안정, 전문성 강화 및 배치를 확대해보자. 이걸 위해서는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산이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청년들의 진로를 안정되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육훈련 고용 관련된 기관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단계별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달 방식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진로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로 상담 역시 높은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직이 대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블렌디드 진로 상담의 노력 저희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단순 정보 탐색으로 가고, 이러한 상담이 장기 상담으로 연계되면서 내담자의 진로 성숙을 도와줘야 되는 상담 기능은 실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능하면 면대면, 비대면 모두 진로 상담의 혁신화와 제도화를 해보자. 이걸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다양한 상담 시스템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다양한 내담자들의 유형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진로 분야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운영으로까지의 혁신화, 제도화로 달려가보자라고 제안해 봅니다. 전달 방식의 하위 요소인 진로 정보입니다. 이 진로 정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 격차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삶의 질이 경력 개발, 진로 개발의 질이 확연히 차이가 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 정보에 대해서 신뢰도가 매우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부처마다 제공하는 정보들의 중복성, 불일치성, 타당성이 미흡한 것입니다. 한 예로 연구소에서 직업 연구를 해서 정보를 생성해서 웹사이트에 탑재하는 그 시간이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벌써 직업 세계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는 빅데이터 기반의 AI나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진로 정보를 아직도 생산하고 있지 않은가? 효율적인 진로 시스템 전환을 하지 못하는 공공 부분의 한계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공공 간에 또 공공과 민간 간의 상호 연계 협력 매우 필수적이고 미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진로 정보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커리어넷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운영 보수 정도로 10억이 조금 넘고 이것은 운영 보수도 할 수 없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물론 교육부가 굉장히 열심히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삼성 AI와 함께하는 커리어넷 진로망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날아간다면 공공 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사회소외계층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드림 클래스를 운영한다라는 작년의 소식을 봤습니다. 많은 대기업은 사회공헌을 위해서 아이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면 그들도 도와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법제도 개선돼야 될 것이고 우리는 기업의 사회공헌 의식을 보다 더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로봇,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전혀 공공기관의 예산으로는 우리가 구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의 기술을 저희가 공공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보다 더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되는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해보자 라고 제안해 봅니다. 전달 방식이 하위의 디지털 기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든다고 새해 출발하는 정부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유행어가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1년 전부터 이것을 하나의 영역으로 저희는 집중했습니다. 불행히도 부처 간의 장벽이 너무 커서 원스톱, 원 아이디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대응 방안으로는 중등 단계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진로개발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보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인프라, 오픈 API 개발 등등. 그리고 각각의 개별 사이트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연계하는 그런 생태계 마련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PPT를 보시면 교육부 안에서는 원 아이디로 나름대로 소통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용노동부,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각각 매우 중요한 취업,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다시 로그인해야 되고 다시 원 아이디로 가야 됩니다. 원 아이디로 오픈 API 시스템 안에서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 나이는 몇 살이고 이 사람이 과거에 궁금해했던 정보는 뭐였고 맞춤해서 저한테 가져다 와서 저는 그것에 따라서 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토리텔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곧 실현이 눈앞에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전달 방식에서 체험입니다. 고등교육 단계, 2년제, 4년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체험은 매우 열악합니다. 물론 인식도 매우 낮습니다. 그들에게 가능하면 전공에 대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
그리고 아이들이 취업이나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직업의 장면을 간접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체험을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도 중등 단계에 마찬가지로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허술한 부분이 질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백년지대계 교육이 아니고 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과장님이 바뀌는 시기가 또 새로운 또 정책과 사업이 나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 관리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 질 관리에서 중요한 게 담당 인력과 프로그램 정책 사업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담당 인력에 그들이 지속적인 전문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학교 캠퍼스의 진로개발 지원 담당 인력이 부처마다 틀리고 그들의 고용 스테이투스가 매우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담당 인력에게 학교에선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수 양성 프로그램이 있으나 기초심화 전문화 과정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 있는 취업 담당, 진로개발 상담 담당하는 분과의 인터뷰를 위해서 참 힘들게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회의에 오는 것 자체를 학교가 공문을 보내도 허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고 저에게 와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이 자신의 전문성 역량을 위해서 학교를 간다든지 혼자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따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아직도 열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당연히 교육 연수 강화하자. 그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역량의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를 업데이트하는 R&D 노력도 필요합니다. 질관리의 마지막에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입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가 각 대학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평가 지표를 들여다봤더니 최종 수요자의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아느냐? 얼마큼 만족하느냐라는 퍼센트가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일자리 센터를 예시를 든다면 그들이 평가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페이퍼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은 매우 간극이 있어서 성과 확인이 모호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대학의 주요 기관별로 경력개발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대학 생활상담 서비스 등등이 상호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환류 시스템,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 선순환적 환류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위해서 질관리라는 의무화 조항을 반드시 신설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표까지 제안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때 어떤 사업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르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나와서 연구자로는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예비 타당성 파일럿 테스트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제도가 바로 아일랜드에 있는 TY 제도가 있습니다. 자유학위제 모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제도는 아직도 45년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일럿 테스트를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TY 제도가 어느 정도 사회에 뿌리를 내렸냐 하면 각 기업에서는 HR 부서에 TY를 위해서 오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갖고 장수하는 그런 사업과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편은 4가지 영역의 9가지 세부 영역의 학령층과 학령층 안에서 중등과 고등 단계를 3점 척도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진로교육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등 단계의 진로 지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견실하게 되고 있고 대학에서는 조금 더 미흡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학령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비학령층의 진로 지도에 대해서 먼저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에 관련돼서 건국대학교 이동혁 교수님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이동혁입니다. 1시간 지금 발표 들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발표해 주신 분들이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고 계셔서 저도 지금 여기다 시계를 앞에다 두고 15분이 되면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진로지도 안전망에 대해서 그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 법령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참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그 코로나 상황들로 인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굉장히 잘 구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진로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몇 가지 좀 한계점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그런 한계점들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과 제도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에 성인의 진로 개발에 대한 국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인의 진로 개발은 고용노동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부 소관인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런 진로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좀 덜 활성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도 문해교육사나 평생교육사 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그런 진로 개발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이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이라던가 평생 관련 교육사들 양성하는 데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과 내용의 빈도에도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평생교육과 그다음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성인 진로 개발, 진로 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 명시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법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로 개발에 있어서도 국가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이나 시행령 등의 이런 성인의 진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평생교육 정책에 진로지도 관련 정책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정책 개발자들이 평생교육에서 진로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교육과 진로개발은 고용노동부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진로 개발을 위해서 평생 학습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평생 교육에서 진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그 지역 격차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표준화된 진로지도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인력과 관련해서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생학습관이나 그다음에 사설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는 평균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약 21% 정도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가 아직도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나마 배치된 그 평생교육사들도 진로지도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사는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평생교육기관에
그 진로 상담 서비스나 진로 지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진로 상담사의 배치는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 지도 및 진로 상담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사 배치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사 양성제도를 좀 들여다보면 직업교육이나 직업상담과 관련된 과목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과목들조차도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어서 평생교육사들이 양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진로 지도나 진로 개발 역량과 같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설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에 자격을 갖춘 진로 상담사가 배치되도록 법률 및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 진로 지도나 진로 개발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전문 자격을 갖춘 진로 상담사가 평생교육기관에도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달 방식에서 진로 상담 부분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내용들이 실제 자신의 직업 능력 향상이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 상담 시스템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평생교육사들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경우도 대부분이 학습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도나 시군구 평생교육기관에서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기관에서 그 개발한 교육 내용들이 실제 직업 능력 향상이나 취업으로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에 적합한 진로상담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운 교육 내용을 실제 자신의 직업능력 향상이나 직무 역량 향상이나 또는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이 진로상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평생교육기관들에서 다양한 그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담 시스템까지는 연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 시스템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진로 지도나 진로 상담 서비스를 평생교육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운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성인학습자들이 그 평생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평생학습 계좌에 누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신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로 지도나 진로 상담 서비스를 받은 것도 하나의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평생학습 그 계좌 등에 누적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이런 진로 상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진로 정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이 그 진로 개발과 관련된 정보들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인학습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창업이나 뭐 경력 단절, 실직, 퇴직, 은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진로 정보들은 좀 미흡한 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중등 단계, 고등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진로 정보들이 각각의 부처에서 만들어진 그런 포털 시스템에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 운영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 중심의 어떤 진로 정보 전달 체계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진로 정보 전달 체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그 진로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부처 간의 이런 그 통합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의체 등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그 진로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진로 관련 정보도 최신의 정보들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달 방식에서 디지털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 평생교육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디지털 플랫폼은 늘배움입니다. 이 늘배움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퍼져 있는 그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들을 다 종합을 하고 이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성인들의 어떤 직업 능력 향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플랫폼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늘배움의 진로 개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진로 개발은 결국 생애 전반에 걸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스스로 진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포털에 탑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 부서가 좀 구성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그 최신의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되어지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런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과 편의성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평생교육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들이 많아질수록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이라던가 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런 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의 수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서 소외되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정책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그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육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성인 학습자들이 온라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그 많은 성인들이 교육비를 경감받으면서 그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우처 사업들이 교육비를 경감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거나 하는 데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러한 진로 개발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진로 정보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개발된 그런 포털, 진로 개발 관련 포털들이 서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다시 제안을 해봅니다. 질 관리에서 이제 담당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사들의 경우에 진로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부족한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로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양성 과정에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런 직업능력 향상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양성교육 기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양성 및 승급 과정에 진로개발 교육이나 진로지도 상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을 더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지금의 평생학습 내용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진로 개발에까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진로 개발까지도 포함되어진다면 이런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진로 개발과 관련된 교육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 관리에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인데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 내용이나 진로 정보와 관련된 그 질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이 아직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의 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현황 조사 위주에서 평가가 좀 벗어나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평가로 방향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가 진로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15분 딱 맞췄습니다. 네, 다음은 PES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 김기현 박사님께서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환입니다. 지금 학교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1시간, 3시간 연강 수업이거든요. 그럼 1시간 15분 끝나고 15분 쉬었다가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딱 그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PS와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대상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공공과 관련하거나 또는 공공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 좀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있지 않고 학교 밖에 있는 경우, 그래서 대학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 앞에 고등교육에서 좀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요자 접촉이 이루어지는 전달 체계에 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갑 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대표적인 PS 기관은 고용센터입니다. 고용센터가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대상 맞춤형 지원 기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2008년도에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세일센터가 이제 생기게 됐고, 2015년도에는 이제 서울시가 이제 청년 기본조례 만들면서 지자체 청년센터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성, 청년, 노인, 뭐 또 장병 이런 맞춤형 센터들이 쭉 생겼기 때문에 고용센터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맞춤형 센터를 포함해서 좀 이렇게 다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원래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취업 쪽만 하다가 이제는 창업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경제센터와 같은 이런 창업 관련된 이제 전달 체계도 생기게 됐고, 상담이나 진로 지도나 이런 내용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이게 민간에 대부분 있고, 과거 이제 폴리텍이 이제 고등교육 기관화되면서 사실상 모든 게 민간에서 이제 되고 있는데 공공이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들로 좀 한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법 제도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진로교육법이 법의 목적에는 학생으로 돼 있는데 그 3조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교 밖 청소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좀 벗어나는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직업안정법이나 직업훈련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이런 이 관련된 부분들의 법률 안에는 이제 직업지도, 뭐 직업상담, 그러니까 진로라보다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 경험이나 직업 체험 등이 이제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땐 진로 지도와 관련된 성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 공공 영역이 사실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의 뭐 사피라든지, 뭐 지난주에는 이제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참여하기로 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민간의 굉장히 좋은 양질의 직업 훈련을 이제 공공 영역에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진로교육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비학년층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법적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S나 직업훈련과 관련된 법률들의 경우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거나 아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비학년층의 문제는 특히 청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를 나와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가 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 형태에 있다는 것이죠. 부처도 이제 담당 부처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진로 지도가 이제 필수적인 코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취성패 보면 3단계 중에 1단계에 해당되는, 그때 잠깐 하고 가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필수화됐다는 의미는 좋지만 좀 형식화되고 어떻게 보면 좀 실효성이 좀 낮은 부분들로 됐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2단계의 직업훈련, 기관에는 진로 지도나 상담 이런 게 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역할 분담론처럼 되다 보니까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처럼 뭐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사실상 두 부처가 같이 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주관 부처를 공동으로 가져가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그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만들 때 3개 부처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관은 교육부이기만 합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그리고 당시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제 청소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 협력 거버넌스, 이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공무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계약직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 공무직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좀 안정성은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보다는 좀 더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PS와 관련된 부분이 확대되어 왔다 부분인데, 다만 이제 한 공간 내에 공무원도 계시고 공무직도 있고 또 계약직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은 상대적으로 누가 하냐면 계약직들이 이제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공무직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생겨요. 고용 상태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185개 지역 청년센터가 생겼습니다. 현재 엄청난 숫자가 지금 생겼는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고용 서비스만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청년 매니저들의 어떤 그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처우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양적 확대는 됐는데 질적 담보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역할 분담 되다 보니까 직업훈련 교사들은 진로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되는 결과가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생기는 이런 맞춤형 PS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 대한 직무 교육이 좀 신설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처우 개선과 인력 형태에 따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팬데믹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이것과 무관하게 진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그런 상담,
또는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다양화됐다는 성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문제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또 장점이 되는 부분 어쨌든 패키지화를 통해서 진로를 시작으로 해서 직업 훈련 그다음에 취업 연계까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수적인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질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확보가 좀 되고 있지 않고 또 고용센터에서 예를 들면 뭐 맞춤형 진로 지원과 관련된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신청을 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들이 있어요. 이거 앞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적인 거라든지 또는 사업과 관련된 뭐 국치를 비롯해서 취성패 그러니까 통합이 됐죠. 국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상담이나 이런 진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후순위인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산업 분야별 전문가들이거든요. 이게 멘토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온라인 방식이 됐든 간에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구체적인 산업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당사자 입장에 가장 필요한데 이런 게 참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97년도에 고용센터가 처음 생길 때는 진로 상담이 하나의 팀이었어요. 제가 평가 나갈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고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직업 상담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직업 상담원 공무직 공무원화 직업 상담원 분들의 실제 역할은 상담 역할보다는 행정 쪽을 좀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상별로 PS 직업 및 진로 상담 업무 우선순위를 좀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 기간은 제가 직업 훈련이나 평가를 갔을 때 직업 상담실이 있느냐 없느냐 담당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 요소였어요. 한 10년 전 일이지만 근데 이게 역할 분담은 되다 보니까 직업 훈련 기관에서는 해당되는 직업 훈련 제공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정보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노후, 그러니까 직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미국의 오넷의 경우에는 약간은 실시간 정보 가까운 정도의 그런 업데이트가 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직업 훈련의 경우에는 HRD 넷을 통해서 통합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있습니다만 다른 정보들에 비해서 좀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력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원래 직업 안정소로 시작한 게 지금의 한국고용정보원이 됐는데 여기서 했던 건 뭐냐면 직업사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정보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고용정보원도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직업 정보 생산보다는 다른 거가 지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건데 프랑스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좀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인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산업 정보예요.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죠.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데 상담사를 위한 상담사 이런 제도 프랑스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 정보의 활용 문제입니다. 지금 워크넷을 통해서 직업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전파되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부처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처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 플랫폼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실시간 상담이라든지 체버 서비스 같은 것들이 되고 있긴 한데 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좀 제공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 나가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AI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맞춤형 아까 이제 잡케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잡케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정보하고 노동시장 정보가 연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개인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 직업과 관련된 뭐 심리 검사를 했다. 그 결과 그 다음에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분석해주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좀 정비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맞춤형 진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과 편의성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이 일종의 뭐 약간 센터 공화국처럼 막 너무 많은 센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수요자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커리어 원스톱 같은 거거든요. 뭐 프랑스나 뭐 핀란드나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연계할 것인가 이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훨씬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멘토나 기부나 봉사 같은 걸 통해서 특히나 이제 산업 혹은 기업과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네트워킹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성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실태 파악이 좀 명확하게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진로 지도나 혹은 진로 상담과 관련된 전문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대하는 부분들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상별 PS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직무교육과 향상교육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센터의 인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있는데 예를 들어 청년센터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고용 서비스 관련해서는 사업 단위, 그다음에 기관 단위, 또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들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관의 경우에도 공공 참여 여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로 지도나 상담과 관련된 평가 요소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 기관 또는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 시에 진로 지도나 상담과 관련된 평가 요소들이 좀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입니다. 평생학습기간과 PS 및 직업훈련기간에 대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금 넓게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PS 직업훈련기간이지만 평생학습기간, 평생학습자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시 두 집단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학령층, 비학령층. 학령층이 조금 더 비학령층에 비해서 4개의 영역의 9개 요소에 대해서 진로 지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이 평생학습 시대의 평생학습 기관에서 평생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가 매우 열악하다라는 거 매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진학이나 대학교시나 이런 쪽에서만 포커스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평생 진로 개발 사회, 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4가지입니다. 대상을 정했습니다. 대상별 저희가 만든 프레임에 따라서 진로지대 현황 성과 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안을 보고 전제 조건들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서로 중첩되고 관통되는 요소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 한두 가지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13개 정책 방향과 29개 정책 대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지향과 과제들을 관통하는 지향 가치는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진로개발 지원체자, 국가 진로지도 안정망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 부분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당연히 국가의 책무성이고 국민 모두는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고용과 복지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는 한 개인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실현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나 공공민간 간의 상호 후회적 협력과 협업, 4번째 지향 가치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이해, 전생에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두텁고 튼튼하고 안전한 체제를 만들자가 저희 연구에서 지향하는 가치들이고, 이 가치 5가지가 13개 정책 방향에 다 직관적으로 녹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13개, 29개 정책 대안을 다 읊조리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강력한 의무적 실행, 수평적 민간 협의체, 부처 연계, 수요자 유형별 맞춤형, 담당 인력 배치 확대, 고용 안정,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화, 진로 상담 경험의 개인 학습 성과 인정, 진로 정보 통합 시스템,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생성 모니터링, 원 아이디 통합 플랫폼 구축, 비대면 진로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자,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AH 분석을 해봤어요. 이 AH 분석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 중에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 1순위가 법제도 정책이 우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182명의 웹기반 설문조사를 통해서 182명은 3개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현장에 있는 담당 인력, 그리고 연구자, 학자, 그 다음에 정책 입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령층, 비학령층 모두 다 법제도 정책이 우선이고 질관리가 2번째고 담당 인력, 그 다음 전달 방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4개 영역별 중요도와 시급성이 1순위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플랫폼, 원 아이디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또 1순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PA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급성과 중요도의 평균을 통해서 시급성도 높고 중요도도 높다.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정책 과제이다. 중요도는 높지만 시급성이 좀 떨어지다. 장기 집중 과제. 이렇게 4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을 보면 법제도와 정책은 장기 집중 과제로, 질관리는 단기 집중 과제로. 아마도 법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서로 개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하지만 집중해야 된다는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질관리, 당장 집중해야 된다. 왜? 지금 만들어놨던 많은 사업과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다시 또 부시고 그 위에 새집 짓지 말고 그것을 잘 보완하면서 가자라는 질관리와 해당되는 부분들이 단기 집중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학령층, 비학령층 구분해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보시는 바입니다. 제가 다시 읊조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웹 기반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3개 그룹별로 나눴을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담당 인력, 현장에는 담당 인력에 계신 분들은 담당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그들의 고용 안정을 해주자를 우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9개 정책 대안들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지점 척도로 저희가 질문했고 중간값 4점 이상의 매우 좋은 타당성 높은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5가지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인력의 진로개발 지원 역할 전문성 재정립, 담당 인력의 국가 가이드라인 개발, 전문 상담 인력풀 구성 및 운영, 지원 서비스 간의 통합 플랫폼 구축, 국가주도 제도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기초한 정책 연구를 하자. 이런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것들 모두 다 매우 타당하고 중요한 정책임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집단으로 나눴을 때 특히 정책 기반자들은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구축 등의 민간 기업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진로 정보.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저는 삼성, KT, SK 사회공헌팀을 저는 녹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커리어에 운영합니다. 너무 예상 없습니다. 우리 같이 MOU하고 SK AI가 함께 지원하는 커리어넷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초등학생이 셰프가 궁금해요 할 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저기 이태리 피란체에서 어떤 이태리 레스토랑의 셰프가 봉골레를 만들고 있는 걸 유튜브에 올렸을 때 학생들이 오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셰프를 하면서 동시에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요. 저쪽 핀란드에 있는 어떤 셰프가 운영한 식당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셰프가 식당도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이런 거구나. 실시간으로 이제 더 이상 직업 정보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제3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촉진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에 가서 눈만 두들기면 그들은 아마 기쁘게 호응해 줄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깨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도전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면 지금보다는 박물관에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아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좌장이 나가셨네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국가진로지도 안정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갖고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내가 학습하고 훈련하고 취업하고 적응하고 전환하고 은퇴를 하는 전 생애의 진로개발 과정과 숙련 형성 과정에서 고민이 있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정보를 필요할 때 정말 어디든지 보편적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장치라고 정의하였고 우리는 이 안에서 현장을 분석해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3개 정책 방향과 29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하게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에서 워킹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이 순간에 저희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기본 방향, 지향 가치 방안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실현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저희 연구진들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며 마이크를 저 뒤에 앉아 계신 좌장님께 돌리겠습니다.